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현진. 상인입니다. 네, 오늘은 마스크 걸 이후로 오랜만에 콘텐츠를 딥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팟캐스트 제목에서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고 청취하고 계시겠지만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후기로 힌트를 드려볼게요. 굉장히 요새 화제성이 넘쳤고 매 회차마다 저를 울렸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자리에 앉아서 진득하게 마지막 화까지 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화를 보면서 이건 진짜 내가 먼저 정신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 이쯤 되면 뭔지 아실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할게요. 저는 평소에 OTT 서비스에 올라온 작품들을 챙겨보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걸 놓쳤더라면 진짜 많이 아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작품 속 등장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언젠가 나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청을 했습니다. 네. 저도 넷플릭스에서 오랜만에 볼만한 작품들을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병이라는 소재를 무겁지도 않게 그러나 그리 가볍지도 않게 접근하면서 제작진들이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연출과 서사가 무엇일지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서 계속해서 쭉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쯤 되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번에 트집에서 파헤쳐볼 신문화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 좋아요. 넷플릭스의 화제작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입니다. 그 전에 잠깐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작품을 감상하신 후에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Let's go. 그럼 이제 승민 씨는 매화마다 울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는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서사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5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인생에서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거릴 때에 등장했던 워킹맘 권주영 씨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함께했던 박수연 간호사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목부터 네. 인생에서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거릴 때 이게 아, 제목부터 그럴 벌써 것 슬픈데 저도 승민 씨랑 같이 5화를 보고 오열을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워킹맘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은 이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가정의 풍경과 닮았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등장인물 박수연은 연차가 꽤 쌓인 간호사이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엄마인데요. 일터에서는 뭐든 척척 해내는 멋진 간호사지만 엄마로서는 엄마들 커뮤니티에 못 껴서 아이들한테 미안해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매번 보입니다. 네, 저희 엄마도 간호사의 맞벌이 워킹맘이셔서 이 캐릭터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여서 너무 슬펐어요. 진짜 그럴만하네요. 진짜 와닿았겠어요. 그랬으면 정말 울만하셨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바로 저희 엄마랑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공감하시던가요? 저희 엄마도 이런 썰이 정말 많더라고요. 커뮤니티 못 낀다거나 그랬었더라고요. 사실이구나. 난 이거 구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5화에 워킹맘 환자로 나오는 권주영이라는 인물이 박수영 간호사에게 말하는 듯 하면서 과거에 본인에게 위로를 전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장면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안 행복한데 누가 행복하겠어? 라고 하는데 눈물이 연기 팡 터졌어요. 연기하신 건가요? 아, 할 거면 제대로 다시? 네, 할 거면 아니야. 그래서 왜냐면 저희 집도 맞벌이여서 저희 어머니도 맨날 엄마들 모임에 제대로 참석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도 뒤늦게 들은 적도 있고 해서 저한테 자주 미안해하셨어요. 이게 남일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보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가 워킹맘이셨는데 지금도 워킹맘이시고 저도 어릴 때 유치원에서 혼자 저녁 9시까지 남고 심지어 어릴 때는 그 2살 때였나? 그러니까 거의 태어나고 그냥 거의 바로였어요. 어릴 때 4년 정도를 부산에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에 좀 무감한 편이라서 그런 어머니가 미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고생했겠구나. 이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게 진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어머니께서 일을 하셨군요.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어서 워킹맘들에게 이러한 고충이 있다는 걸 이 드라마를 보고 알게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들 여기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게 내가 직접 겪은 내 가족의 일이라서 더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직장 상사의 가스라이팅으로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지게 된 김성식 씨의 이야기가 가장 와닿았는데요. 그 고양이 후크 선장을 키우는 직장인이셨던 환자분 네, 맞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4학년이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 반 그리고 두려움 반 네.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새 특히 직장인들의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되게 만연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엄청 걱정이 됐어요. 그럴만하죠. 그래서 나도 사회에 나갔을 때 힘들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보니까 김성식 씨의 이야기가 어찌 됐든 간에 제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네, 현진님은 김성식 씨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들 그래도 공감한 대목들이 비슷한데요. 이런 등장인물들 말고도 다양한 인물들의 사연이 나오는데 드라마가 옴니버스가 가미된 구성이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명씩 살펴보면 인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선천적으로 정신병을 가지고 있거나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기 돌봄의 결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기 돌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신을 스스로 돌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못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의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안 하고 살아왔다가 낮은 자존감, 극도의 감정적 표출이나 신체적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돌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 자신이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자기 돌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 자신이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것 이런 건데요. 네, 사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부모, 직장인, 친구 등 이러한 사회적 역할도 자신의 모습 중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내 역할 중의 일부분인 거지 나 자체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드라마에 나온 등장인물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1화에서 조울증에 걸린 오리나 환자 기억하시나요? 네. 그분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금수저 집안이었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삶을 살아와서 남 부러울 것 없이 부족함 하나 없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정작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서 커피도 주문을 못했다 하는 장면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손길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병을 치료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주인공의 이야기에도 자기 돌봄의 결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고 싫음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과잉 배려를 하기도 하고 남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자신의 말과 행동에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였고요. 네, 지금 주인공 정다은 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상담해주던 의사가 해준 그럼 정다은님은요? 라는 이 대사에 자신을 아낄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원래는 후라이드가 아니라 양념치킨을 좋아했다고 소꿉친구에게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요. 근데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 돌봄을 하지 못한 걸까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한정짓기에는 조금 더 무언가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현진 씨의 그 질문에 저는 등장인물 송유찬과 김소환 환자를 좀 주목해보고 싶어요. 네. 송유찬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다가 공황장애에 걸린 케이스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해내야만 한다. 내가 이 임무들을 잘 수행해내야만 한다. 이 부담감들이 그 원인이 되었는데 이게 과연 태초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성적인 성격이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야만 한다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그 완벽주의가 송유찬을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강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쵸.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과열된 경쟁 구조 속에서 조금이라도 잘해보고자 하는 욕심은 과연 개인 탓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엔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네. 수도 네, 있으니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김소환 환자도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고시를 준비하는 N수생으로 나오지만 수없는 실패를 겪고 정신병이 좀 생긴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삶을 포기해야 됐던 케이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해주신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송유찬과 김서한 환자에게도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송유찬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고 김서한 환자는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고시를 통과하는 것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의 경쟁 구조의 일부분을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경쟁이라는 주제가 화두를 넘어서 지나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건 하나도 이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취약함을 파악해봤자 어차피 드러내지도 않을 거니 자기 돌봄을 그냥 외면한 채 앞만 보고 달리게 되는 거죠. 실적이나 성과가 판단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피로를 느낀 나머지 결국 곪고 곪은 속이 드러나서 이렇게 아프게 되는 거네요. 네. 제가 어디서 읽었던 책 더 제너레이션의 저자 말을 인용을 하자면 번아웃이라는 건 일시적인 병증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상태이며 일시적인 병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 위주로 돌아갔던 생활 방식이 일이 아니라 삶의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언급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일시적 병증이라고 치부하며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잠시 점검해보는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럼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 제목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도 추측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아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현진 씨부터? 좋습니다. 저희가 국어 시간에 많이 했던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해보자면 네. 아침은 관습적으로 희망이나 새 출발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정신병동에는 보조사 도가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제목의 의미는 정신병동이라는 부정적인 공간에도 희망이 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온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 반드시 희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담긴 것 같아요. 1화에서 주인공에게 정신병원에는 자해위험 때문에 커튼이 없어서 다른 병동보다 아침이 빨리 찾아와 라고 말하는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유위험 때문에 없어진 커튼 덕분에 희망을 상징하는 그 아침이 남들보다 빨리 온다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저는 자신을 찾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1화 대사에서 누구나 아플 수 있거든요. 원래 아침이 오기 전에는 새벽이 제일 어두운 법이잖아요. 어떻게 밤만 있겠습니까? 곧 아침도 와요. 라고 하는 이 대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나를 찾는 과정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더욱 어렵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손쉽게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 드라마는 결국 정신병도 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신병도 병이다. 정말 이 드라마가 전하고 싶은 주제의식 중 하나죠. 사실 우리가 야, 나 1년 전에 감기 걸렸어 라고 하면 엥? 그걸 갑자기 지금 왜? 그래서 맞죠? 약간 이거 상윤이 아니야? 그러니까 1년 전이라고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별 감흥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가 야, 나 근데 1년 전에 우울증 진단 받았는데 지금은 치료됐어 라고 하면 어머나. 야, 너 지금 괜찮은 거 맞는 거 맞지? 너 괜찮지? 약간 이런 시선과 걱정 어린 답변을 하게 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특히 정신병은 이 눈의 증상이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이거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좀 나약함이랑 연관을 지어서 비하하기도 하죠. 네. 맞아요. 제 친구 중에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면서
너가 나약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감기에 걸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잖아요. 네. 감기에 걸려도 각자의 일상에 충실한 것처럼 정신병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구나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고 또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은 대기업 직원이나 심지어 정신병원 간호사까지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모두에게 예외는 없다. 모두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죠. 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제가 감명받은 대사가 많아서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12화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경계인들이다. 우리는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 라는 대사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오는 날씨의 비유를 하는데 낮과 밤 이렇게 시간의 흐름처럼 우리 모두 완전한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비나 우박 아니면 천둥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화창한 날씨가 아니더라도 애매한 날씨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날씨가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다시 찾아올 날씨처럼 그저 해가 비추는 날이 조금 더 많기를 오늘 하루는 해가 더 빛나기를 바라며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좋게 본 드라마인 것도 분명하지만 이제 좋은 이야기만 쭉 했으니까 약간 그쵸. 좀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뭐 모두에게는 완벽한 드라마는 없는 거니까요. 사실 제가 아쉬움을 좀 느꼈던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신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치료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높긴 하죠. 네, 실제로 정신병을 앓고 있어도 스스로 부정하면서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맞아요. 정신병동 간호사인 주인공조차도 나는 저 환자들과 달라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극중 등장인물들이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게 쉬워 보인다? 저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인공이 정신과와 연관되어 있는 의료진이고 주변에도 그런 거를 살펴줄 수 있는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같은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고요. 네. 보통의 사람들은 정신병을 인지를 하고 병원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 후반부에서 병원 약사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캐릭터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대한약사회의 강경 대응 논란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있었죠. 약사랑 간호사랑 대립하는 대립하는 구도가. 근데 사실 이것도 창작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창작물은 제작 과정에서 현실 고증을 필수적으로 하되 네. 어쨌든 간에 약간의 픽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마다 팩트와 픽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의료계 종사자들이 무조건적인 선인일 수는 없겠죠. 물론 제가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라서 이게 병원에서 일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신뢰받아야 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사안이긴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해보고 싶은 게 마지막 12화에서 우울증으로 다른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던 우리 주인공 정다은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동료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태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드라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닐까 픽션이니까. 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완치되지 못한 채 보호병동에서 입원했던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서 다른 정신병동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는 라는 거부감이 좀 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개인으로는 가능해도 이거는 사회에서 용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힘들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선뜻
당연히 가능하죠. 저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에게 정신병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선뜻 나오긴 어렵죠. 그렇죠. 이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어찌 보면 이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슬프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드라마에서처럼 조금 이상적인 말을 한마디 하자면 저도 이렇게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장벽이 낮아지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네, 저도 바랍니다. 네, 저도 꼭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3회차 작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 대한 딥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고유상윤 말고 현진 씨부터 해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먼저 시작하는 게 좀 많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들,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나 자신을 먼저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이유도. 저희가 운동을 하면 육체의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한 활동 또한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아마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제가 해볼게요. 저의 한 줄 평은 해가 들어야만 아침은 아니다 오. 라고 했는데요. 이유는 이곳에서 이야기한 아침이 늘 해가 비추는 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구름이 끼는 날도 있을 거고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아침이 아니라 본인만의 다양한 아침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전 방수현 씨에게 멋있어요. 토스를 해볼게요. 저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라고 한 줄 평을 남겨보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의 병이 있다면 정신과에 가면 된다는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누구나 마음의 상처는 있을 것이고 그 상처가 크게 났다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나와 틀리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인데요. 마지막이죠. 그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마지막이네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고유상윤이네요. 네, 저는 경계선을 걷고 있는 당신들에게라고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이 드라마 자체가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 속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속에서 위태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친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괜찮지 않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경계선들을 지금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의 위로를 전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한 줄 평은 굉장히 좀 감성적인. 그러니까요. 촉촉하네요. 아무래도 드라마를 따라가기 때문에 따뜻했나 그런 것 봐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둘, 셋, TV였습니다.